자원외교에 관한 한 이분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홍영표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번 국감이 이전 정권을 다룰 수 있는 그 유일한 국감이에요. 그래서 자원외교도 꼭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환도에 계시긴 하지만 자원외교 전문가라서 오늘 어떻게 해먹었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33조를 투자해서 지금 확정된 손실로만 한 20조입니다. 20조면은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제가 인천 부평구 출신 국회의원인데 저희 동네 땅값이 아파트 질만한 게 한 4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이제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25평 아파트를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월세 한 30만 원 이런 아파트를 50만 채를 지을 수 있습니다. 20조면.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돈을 까먹었습니다. 예수 탄생 이래로 그 2017년 동안 매일 2,700만 원을 써야 20조가 됩니다. 그거를 까먹었다는 거죠. 해외 자원 개발하면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감을 못 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2014년도에 산업위에서 시작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사실은 가스공사의 사장이 국감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 마치고 아니 가스공사에 요새 문제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6천억 까먹은 손실이 있습니다. 6천억. 네. 6천억. 그래서 바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 6천억을 까먹었는데 회사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저희는 1조도 금방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한 3년째 이걸 좀 파헤쳤습니다. 지금 우선은 33조를 투자해서 20조의 총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손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는 이 매년 자기네들의 회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발표한 것만 해도 한 14조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거기에다 이자와 이런 걸 다 합하면 한 20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물자원공사는 보면은 이미 자본 잠식이 돼버렸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정도의 자본금이었는데 현재 그 손실액만 해서 한 4조가 됩니다. 그다음 석유공사는 석유공사는 손실만요 지난 5년 동안에 11조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11조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여러분 대우조선이 8조의 분식회계 때문에 나라가 막 시끄러웠고 거기 한 2만 명 정도가 구조조정이 되고 막 이런 아픔을 겪었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큰 손실입니다. 석유공사가. 이렇게 큰 부실이 왜 발생했느냐. 이 MB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외 자원 개발을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국제 자원 시장에서 우리 호갱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호갱 노릇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좀 많이 아실 텐데 캐나다. 네, 캐나다의 하베스트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돈을 주고 산 것이 한 4조 5천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현재까지 6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냐. 특히 그 중에서도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석유 산업을 보면은 석유를 탐사하고 그것을 뽑아내서 하는 업스트림 사업이 있고 그것을 정제하는 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날이라는 것은 정유 공장입니다. 그 석유공사에서 이걸 인수하려고 한 2달 동안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다가 이제 사장이 사인하러 갔어요. 현장에. 사인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 날이라는 회사를 1조 1천억에 끼워 팔기를 하니까 사장이 2달 동안 협상했던 거에다가 왜 고물상에다
그 자기네들이 실사하지도 않은 회사를 끼워 파느냐 해서 사장이 M&A 팀한테 철수해야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2009년 10월 16일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공항에 도착하니까 석유공사 직원이 나와 있다가 장관님, 당시에 산업부 장관인 최경환 장관입니다. 장관님이 사장님을 찾습니다. 해서 공항에서 바로 장관실로 갑니다. 장관실에 가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와서 현장에다가 자기가 철수하라고 했던 M&A 팀한테 이걸 다시 사라고 해서 4일 후에 4조 5천억에 거래를 합니다. 그것의 결과는 뭐냐? 실제로 이 날이라는 회사는 나중에 들어간 돈이 거의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300억에 매각했습니다. 300억. 그렇게 했고 지금 그 소위 상류 자산 업스트림 이 부분도 적자가 발생해서 이 한 곳에서 6조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돈은 누가 해먹은 겁니까? 브로커들이 있어요. 메릴 린치라는 미국의 투자 자문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아시겠지만 당시에 MB의 총무비서관이었던 김백준의 아들이 네. 이 메릴 린치의 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 메릴 린치가 이 거래를 주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석유공사가 메릴 린치라는데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 메릴 린치라는 회사가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의 투자 자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손실이 생길 것을 메릴 린치 같은 데서 모를 리가 없는데 네. 사라고 정부에 했다는 거잖아요. 김백준 씨의 아들이 한국지사장으로 있던 곳에서 사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예. 그 직접적인 어떤 증거를 사실 저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문제 제기만 하고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숙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메릴 린치의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하베스트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캐나다나 미국의 소위 그 증권 선물 부정 거래를 하는 이걸 잡아내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고발을 하고 이걸 찾아라 했는데 정부가 안 했죠. 고발도 했는데 정부가 안 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석유공사가 영국의 다나라는 유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때 우리나라가 이 다나를 인수함으로 해서 드디어 우리나라는 이제 석유를 자립하게 됐고 이걸 언론에다가 당시에 모든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었죠. 그런데 이걸 당시에 살 때 매장량을 2,200만 배럴로 해서 샀어요. 4조 5천억 정도에. 2억 2천만 배럴. 네. 근데 실제로 2010년에는 이렇게 봤는데 2014년에 보니까 1억 3천만 배럴로 밝혀져서 4조 원 매장량이 이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네. 이거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공모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예. 너무 기가 막히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멕시코의 볼레오 동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금 손실을 받고 현재도 2014년에 공장이 완공돼서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는 연말이면 가동이 된다. 그러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을 굉장히 담담하게 안 기가 막힌가 하는 목소리로 하시니까 이 볼레오 강사는 처음에 네. 1,50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50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지금 거의 2조 가깝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1,500억을 투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의 US 엑심이라는 것은 미국의 수출입 은행입니다. 여기가 바마이닝이라는 공교롭게도 캐나다 회사예요. 캐나다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줘서 이 볼레오 강산이 있었고 거기에 광물자원공사는 일부 지분을 가지고 1,500억을 투자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출입 은행이 그 볼레오 강산을 보니까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멕시코라는 나라는 모든 회계나 재무 이런 게 투명하지 않아서 부정부패가 많고 이런 이유로 해서 철수를 결정합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이. 예. 그래서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하는데 그걸 100% 지분을 인수한 게 광물자원공사입니다. 그런데 또 바마이닝이라는 캐나다 회사. 캐나다가 다 걸려 있어요. 캐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 광산의 전문가들이 여기는 도저히 그 비용을 대비했을 때 채광이 불가능하다,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다 그 업계에서 알려진 것을 삽니다.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여기를 포기했는데 제가 또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요. 여기에 지금 한 2조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한 8천억 정도가 전부 다 수의 계약이랍니다. 수의 계약으로. 수의 계약을 했다네요. 네. 아시겠죠? 멕시코 같은 나라 너무나 부정부패가 많고 회계가 불투명해서 여기 우리 못하겠다고 철수한 이런 회사에서 수의 계약을 8천억을 했다면은 그 뒷돈은 누가 먹었어요? 그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의원님 소송 당하시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네. 이건 뭐 제가 뭐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암바토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에 갔다 왔어요. 이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고 가냐면 한 여기서 두바이로 갔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4시간을 타고 그 수도에서 내려서 또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을 갑니다. 거기를 갔는데 그 산골짜기에다가 여기 마다가스카르 이 암바토비 이 광산은 여기도 캐나다 회사예요. 다 캐나다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최초에 2,86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2017년 현재까지 2조 348억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 일반 회사 같으면 상상할 수 있습니까? 돈도 없죠. 공기업이니까 우리 세금을 담보로 해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암바토비를 할 때 어떤 걸 밝혔냐면요.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70%가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2014년 그 광물자원공사 감사를 할 때 갑자기 발견한 게요. 매년 여기다가 돈을 넣어서 그 내역을 봤어요. 내역을 보다 보니까 한 끼 밥값이 그쪽에 그 근로자, 그러니까 광산 근로자들이요. 그 사람들 밥값이 6불이었습니다. 6불. 6불로 책정해서 계산했더라 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여기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자원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장기간의 투자라고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 없다 하는데 여기 지금 코발트 가격 여기서 코발트를 생산하고 요즘 하는데 요새 한 3배 좀 요즘 약간 오르긴 올랐는데요. 3배 코발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300억에서 400억 더 수입이 생길 뿐이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2조를 회수하려면 300억씩 매년 벌어도 한 70년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자 이런 걸 다 계산 안 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 생전에 저거는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해먹은 겁니까? 여기에 이제 전혀 페이스를 잃지 않으시고. 여러분 아시지만 경남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완종 씨라는 분이 그때 이제 이 경남 이 암바토비에다가 경남 기업이 투자한 문제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분이 이제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얽힌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있나요? 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이게 좀 작은 것들은요 너무 많습니다. 네, 몇 천억대는 너무 많고 너무 그죠? 많아서. 몇 천억대가 작다고 표현되는 이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MB 이전에는요 우리가 해방 이후로 2007년도까지 8조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조 6천억을 회수했습니다. MB 이전 것은 네. MB는 33조 3,900억을 투자했고 현재까지 회수를 얼마 했냐 7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정부가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자원값이 올라가고 언젠가는 돈을 번다 그러는데요. 지금 이런 회수 실적을 보면은 결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죠.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20조는 이제 다 이미 까먹은 돈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에서 앞으로 얼마입니까? 한 25조 이상을 벌어야 본전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대는 안 하는데요. 누가 해먹은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기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을 국가 단위에서. 그러면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공모를 하거나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세계 자원 시장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특히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 좀 후진국들, 이런 나라들은 이 정부의 재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인수위 시절입니다. 대통령 취임하지도 않은 시절에 크루드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결정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크루드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라크 중앙정부하고 관계가 이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크루드하고 계약을 해봐야 이거는 안 된다 해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브로커가 있어요. 국제 브로커가 크루드 지방 정부의 부수상 정도 장관 한 명을 데려와요. 인수위 시절에 MB한테 만나고 나서 이제 크루드에 대한 투자가 몇천억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걸 추적을 했습니다. 이 돈을 어디를 통해서 크루드 정부에 주었나 그랬더니 이름도 없는 어떤 은행에 그 나라는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나라의 은행 계좌로 보내라 이래요. 근데 그 은행은 이 실체도 별로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정말 크루드 정부로 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배달 생고가 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나눠 먹었는지. 그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크루드 정부로부터 어떤 도시에다가 병원을 세우는 그 건설 사업의 수주를 받아요. 그게 한 220억 되거든요. 그 돈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통장에 들어왔는데 이 공사 대금으로 받았으니까 그거를 공사 대금으로 다시 지출이 돼서 공사를 해야 맞잖아요. 220억을. 예. 예. 근데 지출이 안 되고 예. 제가 국정조사단으로 두바이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병원은 크루드 자치정부가 지었어요. 그렇게 돌려주는구나. 네. 당사자, 돈을 투자해준 당사자 쪽에서 더 큰 돈을 먹은 사람이 있겠네요, 의원님? 누굽니까? 원래 이제 해외 자원개발 이거는 아주 큰 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런 데들 있잖아요. 뭐 케이만. 예. 케이만 군도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이게 돈을 숨기고 거기에서 이제 저수지죠, 빼돌리고 거기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이게 인터폴이라든지 국제 이런 모든 금융 시스템과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안 한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작년까지 얘기고, 그럼 이번 국감부터는 그게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의원님?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솔직히, 예, 그것이 지금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데다가 이게 완벽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처럼 빼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긴 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국감에서 이번에 이 자원 외교에 대한 얘기도 질의에 나옵니까? 아직도 문제는 지금 해외 자원 개발의 부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걸 못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2014년에 하니까
그때 이제 MB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또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완구 국무총리가 해외 자원 개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게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이유를 당시에 최경환 기재부 장관 때문에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문제 제기, 그러니까 사장이 사인하러 가서 야 M&A 팀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할 수 없다 해서 철수를 했는데 공항에 내린 사람 장관실로 불러가지고 장관실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걸 사도록 했거든요. 기업하기를 하는데 사라고 한 거 근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형식적으로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까지 거쳤지만 면죄부 주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벌였던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연결고리가 있는 거네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있었죠. MB계끼리 다 해먹으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큰 문제가 되니 친박계를 끼워 넣어라 해서 그렇게 같이 해먹었다.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죠. 네. 예.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지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원외교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졌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이걸 꼼꼼하게 따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저희들이 사실 야당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런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무수한 이런 조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에서 하베스트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이제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수치 같은 걸 조작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이 볼레오 광산 또 혼리버 여기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이 내부의 투자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처벌을 안 받고 이 했던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 뭐 이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나중에 뭐 다 잘 되고 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를 어떻게 그래서 바로 세워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감사원에서요. 그런 몇 천억, 몇 조를 이렇게 까먹었는데 아주 경징계만 합니다. 의원님 정의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아니, 파파이스가 좀 세우세요. 광물자원공사가요, 우리나라 공기업으로서 해방 이후로 최초로 지금 회사채 발행이 안 됩니다. 왜? 이 공기업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토대로 해서 보증을 서주고 무제한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광물자원공사는 지금 사채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회사채도.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를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마느냐를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다 이명박 때 일어났던 일인 거죠? 이런 정도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혈세를 가지고 썼는데 이 실체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좀 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책임의 소재도 명확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 과정에서 숱한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것들은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뭐 이게 파파이스가 지켜보고 있는 한은 그냥 적당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웃기냐? 굉장히 호흡이 독특하신 네, 희한한 방식으로 웃겨주시네요. 네. 나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최경환 전 장관이나 소위 이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끌려 나와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투자할 때 그 내부 규정을 위반해서 한 사람들이 적어도 예를 들면 그 기업에서는 승진을 못하거나 무슨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겠죠. 누군가 그렇겠죠. 지시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도 하라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사장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라고 사장도 안 한 것을 하라고 그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사장은 네. 자기가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때 이제 사장은. 보시죠. 이 재밌는 겁니다. 이 강영원 사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국회에서 국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그 4시부터 증언인데 도착했어요. 3시 반에. 그래서 제가 위원장 제가 이게 따로 좀 보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증언을 잘못하면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질 거다. 그러니까 좀 진실을 말해달라 했더니 이분이 국정감사장에서 다 중계되고 그런 데서 그걸 최초로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철수를 했는데 최경원 장관이 불러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한 증언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이때입니다. 2014년 11월 4일 이렇게 만났다고 이때 인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자원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팀장이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계약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실사하고 한 이 팀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철수하라고 사장이 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자기네들이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협박을 받았으면 이분이 나중에 검찰에서 증언을 뒤집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말했어요.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네. 네. 이 수사를 한 그러면 검사가 누구냐? 누군가요? 임관혁 검사라고 아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다 뒤집어 쓴 건데 이 강영원 전 뒤집어 쓴 석유공사 게 사장 아니고 그냥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결정하였다는 거죠. 이런 그래서 지시는 받지 않았고. 이 양반은 무죄가 됐어요, 결국. 근데 이 즉흥적으로 한 결정 자체가 무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는데도? 당시에 조사를 받아야 할 최경환 장관은 서면 답변서 하나 내고 검찰에 가지도 않고 수사가 끝났죠. 그래서 무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0조 원이라는 손실을 가져온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단 한 명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없고 사법적인 처리를 받은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무죄로 나와버렸습니다. 임관혁 그 검사에 대해서 왜 말씀하신 겁니까? 우병우 라인이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분이 했다고요. 아니 저는 그냥 팩트만 얘기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겁니다. 하베스트에 이 메릴 린치 계열사 BGI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아니 투자 자문회사가 자기 자회사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는 그런 것을 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사법 처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달라고. 캐나다 SEC나 미국 SEC에다가 조사를 하면 여기는 무서운 데거든요. 하라고 하는데 안 했죠. 우리 정부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뢰를. 네. 왜냐면- 아니 우선은 네. 석유공사가 자기네들이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네. 자기네가 그걸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석유공사 말로는 우리가 이제 날이라는 정유 공장이 완전히 1조 6천억 들어갔는데 300억에 매각했다니까요. 그럼 사기를 당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투자 자문회사의 계열사, 자회사가 이런 시세 차익을 봤으니까 이거는 조사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조사하는 거죠, 이거. 조사하게 만드실 네, 거죠. 이거는 지금이라도 네.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공소시효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이 막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이번 국감부터 시동이 걸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네. 또 국회에서도 지금 많은 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해서 있군요. 일단은 저희들이 참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보도해 주질 잘 않았어요. 네. 저희 한겨레는 일면으로 계속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를 안 읽으니까 문제. 자, 이걸 해먹은 분이 있겠죠. 여생을 급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내드려야 된다. 오늘 아침 MB 측근이라는 분이 MB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분인데 요즘 불편하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도 불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불편하길 바랍니다. 저희 파파이스에 나온 분들 중에 가장 점잖고 희한한 템포로 웃기셨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방송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웃고 있거든요. 뭐 저는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는 이제 석유를 자립하게 됐고 이걸 뭐 언론에다가 당시에 모든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었죠. 그런데 이걸 당시에 살 때 매장량을 2,200만 배럴로 해서 샀어요. 4조 5천억 정도에. 2억 2천만 배럴. 네. 근데 실제로 2010년에는 이렇게 봤는데 2014년에 보니까 1억 3천만 배럴로 밝혀져서 4조 원 매장량이 이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네. 이거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공모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예. 너무 기가 막히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멕시코의 볼레오 동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금 손실을 받고 현재도 2014년에 공장이 완공돼서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는 연말이면 가동이 된다. 그러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을 굉장히 담담하게 안 기가 막힌가 하는 목소리로 하시니까 이 볼레오 강사는 처음에 네. 1,50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50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지금 거의 2조 가깝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1,500억을 투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의 US 엑심이라는 것은 미국의 수출입 은행입니다. 여기가 바마이닝이라는 공교롭게도 캐나다 회사예요. 캐나다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줘서 이 볼레오 강산이 있었고 거기에 광물자원공사는 일부 지분을 가지고 1,500억을 투자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출입 은행이 볼레오 강산을 보니까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멕시코라는 나라는 그렇게 했고 지금 그 소위 상류 자산 업스트림 이 부분도 적자가 발생해서 이 한 곳에서 6조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돈은 누가 해먹은 겁니까? 브로커들이 있어요. 메릴 린치라는 미국의 투자 자문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아시겠지만 당시에 MB의 총무비서관이었던 김백준의 아들이 네. 이 메릴 린치의 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지사장으로 그 메릴 린치가 이 거래를 주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석유공사가 메릴 린치라는데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 메릴 린치라는 회사가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의 투자 자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손실이 생길 것을 메릴 린치 같은 데서 모를 리가 없는데 네. 사라고 정부에 했다는 거잖아요. 김백준 씨의 아들이 한국지사장으로 있던 곳에서 사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예. 그 직접적인 어떤 증거를 사실 저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문제 제기만 하고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숙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메릴 린치의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하베스트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캐나다나 미국의 소위 그 증권 선물 부정 거래를 하는 이걸 잡아내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고발을 하고 이걸 찾아라 했는데 정부가 안 했죠. 고발도 했는데 정부가 안 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석유공사가 영국의 다나라는 유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때 우리나라가 이 다나를 인수함으로 해서 저희는 1조도 금방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한 3년째 이걸 좀 파헤쳤습니다. 지금 우선은 33조를 투자해서 34조를 투자해서 20조의 총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손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는 이
매년 자기네들의 회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발표한 것만 해도 한 14조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거기에다 이자와 이런 걸 다 합하면 한 20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물자원공사는 보면은 이미 자본 잠식이 돼버렸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정도의 자본금이었는데 현재 그 손실액만 해서 한 4조가 됩니다. 그다음 석유공사는 석유공사는 손실만요 지난 5년 동안에 11조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11조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여러분 대우조선이 8조의 분식회계 때문에 나라가 막 시끄러웠고 거기 한 2만 명 정도가 구조조정이 되고 막 이런 아픔을 겪었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큰 손실입니다. 석유공사가. 이렇게 큰 부실이 왜 발생했느냐. 이 MB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외 자원 개발을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국제 자원 시장에서 우리 호갱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호갱 노릇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좀 많이 아실 텐데 캐나다. 네, 캐나다의 하베스트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돈을 주고 산 것이 한 4조 5천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현재까지 6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냐? 특히 그 중에서도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석유 산업을 보면은 석유를 탐사하고 그것을 뽑아내서 하는 업스트림 사업이 있고 그것을 정제하는 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날이라는 것은 정유 공장입니다. 그 석유공사에서 이걸 인수하려고 한 2달 동안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다가 이제 사장이 사인하러 갔어요. 현장에. 사인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 날이라는 회사를 1조 1천억에 끼워 팔기를 하니까 사장이 야, 2달 동안 협상했던 거에다가 왜 고물딱지가 그 자기네들이 실사하지도 않은 회사를 끼워 파느냐 해서 사장이 M&A 팀한테 철수해야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2009년 10월 16일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공항에 도착하니까 석유공사 직원이 나와 있다가 장관님, 당시에 산업부 장관인 최경환 장관입니다. 장관님이 사장님을 찾습니다. 해서 공항에서 바로 장관실로 갑니다. 장관실에 가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와서 현장에다가 자기가 철수하라고 했던 M&A 팀한테 이걸 다시 사라고 해서 4일 후에 4조 5천억에 거래를 합니다. 그것의 결과는 뭐냐? 실제로 이 날이라는 회사는 나중에 들어간 돈이 거의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300억에 매각했습니다. 300억. 자원외교에 관한 한 이분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홍영표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번 국감이 이전 정권을 다룰 수 있는 그 유일한 국감이에요. 그래서 자원외교도 꼭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환도에 계시긴 하지만 자원외교 전문가라서 오늘 어떻게 해먹었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33조를 투자해서 지금 확정된 손실로만 한 20조입니다. 20조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제가 인천 부평구 출신 국회의원인데 저희 동네 땅값이 아파트 질만한 게 한 4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이제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25평 아파트를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월세 한 30만 원 이런 아파트를 50만 채를 지을 수 있습니다. 20조면.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돈을 까먹었습니다. 예수 탄생 이래로 그 2017년 동안 매일 2,700만 원을 써야 20조가 됩니다. 그거를 까먹었다는 거죠. 해외 자원 개발하면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감을 못 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2014년도에 산업위에서 시작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사실은 가스공사의 사장이 국감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 마치고 아니 가스공사에 요새 문제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6천억 까먹은 손실이 있습니다. 6천억. 네. 6천억. 그래서 바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 6천억을 까먹었는데 회사가 괜찮아요. 그랬더니